네, 방금 소개받은 석종훈입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인데요. 어디에 나와서 제 직함을 말할 때는 이제 숨이 찹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틀리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름이 복잡해서 오늘 이데일리에도 보면 제 직함이 6개의 글자가 막 섞여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진흥시키는지에 관련된 정책과 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R&D 인력, 이런 쪽의 일을 담당합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원래 공무원으로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86년에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90년 조선일보로 옮겼고, 95년에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정보통신 붐이 일었을 때 정보통신 담당 기자를 하다가 2000년에 그만두고 실리콘밸리를 갔습니다. 그때 실리콘밸리 주가가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격 떨어지듯이 폭락할 때 실리콘밸리를 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다음에서 미디어다음 아고라를 만들고 대표이사를 하다가 다시 또 남원이라는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고 창업 벤처 관련된 정책은 민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기회가 주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한 해 스타트업이나 벤처 분위기 생태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잘했다거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뭐 약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정부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와 계신, 또 여기 와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 곳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그 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의 경우는 지난해 1년 동안 투자액이 한 2조 5천억이었는데요. 올해 벌써 2조 8천억을 넘어섰고요.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쿠팡이 한꺼번에 2조 4천억을 투자받는 바람에 우리나라 1년 전체 투자액이 2조 8천억이라는 자랑이 좀 머쓱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그 회수 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성장해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경제 사정을 생각해 보면 갈 길이 멀고요. 경쟁 국가들이 뛰는 속도를 생각하면 더 빨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대한민국이 맞이한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분들 만났고, 제가 사실은 종이신문에서 일을 하면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택할 정도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우리 경제에 접목시킬 것인지, 특히 제가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 기술을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제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자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블록체인의 가치를 두시는 많은 분들이 이 거래 관계를 그 분산 저장함으로써 그 거래 정보의 신뢰도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보장됨으로써 그걸 보장하고 이 담보하는 데 들어갔던 많은 비효율이 사라진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중앙화됨으로써 일부 이익이 거대 메이저 IT 업체들 혹은 인터넷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가져가던 이익을 그 참가자, 사용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이야기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확장성이 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이후에 새로운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된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기회가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 아까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선진국이 혹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다행스럽게도 그 누구도 먼저 선점한 곳이 없는 그런 이제 무주 공산인 그런 영역이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그 서비스가 아까 이제 요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연사 대기실에서 몇 분끼리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이 적어도 올해 한 해 동안은 대한민국 사업에 확실하게 기여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이스 사업, 그죠? 블록체인 관련돼서 제가 신라 호텔에 가보면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이 블록체인 관련 행사들이 열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주목했던 건 블록체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그 서비스가 대중화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요. 이런 점들이 보면 블록체인은 엄청난 기회를 가진 긍정적인 기술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거품이다, 심지어는 사기다, 더 나쁘게는 범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우리가 한국에서 ICO가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이제 해외에서 ICO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돈들은 ICO를 허용한 국가조차도 자기네 나라의 돈들이 블록체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실제로는 대한민국 돈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알트코인 거래의 55%가 원화화폐로 이루어지고 세계 1, 22 거래소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 돈 한 30조 원 가까이가 이 블록체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일찍 잡는 것일 수는 있지만 정말 현명하게 이런저런 가능성을 따져본 돈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일 수 있는 거고요. ICO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백서를 공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처럼 바람직한 게 없죠. 그런데 많은 ICO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조차 ICO가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플렉스라는 곳은 한 달 내에 1,300%의 수익을 약속했는데 그래서 4천억이 모여졌다가 갑자기 사라지고요. 원코인 이런 것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정부 내에서 정부 밖에서 볼 땐 정부가 굉장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 부정적인 자세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각 정부 부처마다 이를테면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는 범죄 행위라든지 사회 안전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잘 키워내고 그 산업에 관련된 인력을 육성하느냐에 관심을 갖고요. 중기벤처부는 스타트업들이 잘 되고 특히 그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나타났을 때 개별 스타트업들을 잘 성장시키는데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떤 정책들을 보게 되면 서로 이제 그 정책 목적에 맞는 대안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관련된 정부 내부의 논의는 치열하게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어떤 거냐. 또 그게 꼭 어떤 게 있다고 해도 오케이.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꼭 그게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만 가능해? 그렇지 않고도 ICO, 클라우드 펀딩 갖고 하면 안 되나? 그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이 유틸리티 코인화해서 토큰화해서 거래하면 된다는 거, 그거 그냥 뭐 도토리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주면 안 되나? 라는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확실한 사업 모델이다라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서비스들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용기 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그게 어떤 점에서는 저는 우리 이제 벤처 붐이 일었던 초기를 1995년부터 2000년 사이로 봅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IMF라는 걸 겪었어요. 이미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엄청난 충격으로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라면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게 별로 없으니까. 핀란드가 노키아가 망하고 난 뒤에 거기가 이제 엄청난 벤처 붐이 일었는데 이미 노키아가 망하고 난 뒤니까 보호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이 좀 더 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되거나 유지해야 될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새로운 엄청난 어떤 모험적인 도전을 하기에는 정부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주목하되 그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조치들이 이제 여러 조치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계좌 개설이 막힌다거나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을 거고 ICO 하시는 분들도 저기 뭐 스위스나 뭐 싱가포르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복잡하게 만든 제도를 따라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를 벤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벤처를 지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뭐 세금을 감면해주고 R&D를 할 때 가점을 주고 이런 혜택을 안 준다는 거지 사업을 하지 말겠다는 뜻은 아니죠.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벤처로 혜택까지 주는 건 어렵겠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은 계속됐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벤처를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산업 업종 코드가 없었습니다. 코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코드 있는 게 없는 게 상관없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의 대상이 되려면 정책의 대상이 어떤 범위나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상대적으로 나머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부터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 서비스업까지 모두 벤처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벤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별 주목받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 행위 자체를 그것도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벤처 대상으로 육성하거나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는 거고요. 또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블록체인 거래 자체가 정말 그 벤처 산업 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에 건강하게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낸다고 보면 당연히 어떤 법이나 규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렇게 6개의 프로젝트를 시범 프로젝트로 삼아서 이미 이게 이제 이른바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업 영역에서는 상당히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다 기자분들이 다 발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하여튼 그 이런 영역 6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돼서 중기벤처부가 좀 도움을 줬던 혹은 정책적으로 했던 것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R&D 지원액은 29개 가지고 62억 원이 나갔었고 이제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할 때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신용보증이나 이제 기술보증에 가면 그 정부가 보증을 해주면서 자금을 금융권에서 융통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영역에서 저희가 해봤는데 이게 전체 사업 영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미미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2016년, 17년에는 사실 그렇게 블록체인 산업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뚜렷한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이 숫자는 아까 우리 벤자민
우리 저 바이낸스 이사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가파른 그런 누적 그 성장 곡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기 벤처부에서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눈여겨볼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계의 흐름이기도 하고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향후 정부 정책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가 결성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회장님도 와 계신데요. 블록체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서로 그 단체가 가장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업계의 존재감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면서 또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많다 보니 정부로서는 어느 파트너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랐고, 특히 중기 벤처부 입장에서 보면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뭐 만원앱을 개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D앱을 개발하는 곳까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정말 필요했고요. 그런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IE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ICO가 어떤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업계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ICO를 통해서는 15억 원까지 가능하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적인 어떤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검증된 뒤에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에게까지 그 코인이 거래되는 구조를 가자는 걸 주 내용으로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 내에서 스스로 이제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정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그 앞에 그 벤자민 이사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제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실리콘밸리 갔을 때도 나스닥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폭락은 결코 그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겠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ICO를 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히 이제 원화로 혹은 달러로 바꿔놓은 곳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중 삼중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좀 힘들어서 안 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옥석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하락이 어쩌면 정말 블록체인 생태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능성 있는 것들인지 검증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요. 그 검증은 이 중에 이제 그 여러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와 계시겠지만, 킬러 D앱을 만들어내느냐, 이 속도에 저는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업계에서는 빨리는 내년 초쯤, 적어도 내년 중후반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관심 갖고 가질 만한 그런 D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 사실은 업계 전체가 살 수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발맞추어 정부도 ICO에서부터 인력 양성,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 지원까지 좀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이름 해서 패친 신청해 주시고요. 근데 패친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5,000명 이상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개만 있거나, 그러니까 제 주의는 그겁니다. 옛날에 그 산업화 시대에는 안테나가 높으면 정보가 많이 모였어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근데 요즘은 안테나가 높다고 해서 정보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발산하면 그 사람에게 정보가 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과 정보를 잘 공유하지 않으시는 분은 제가 가급적 패친으로 잘 모시지 않고요.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은 패친 신청해 주시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